5페이지부터 권리의 주체가 나오죠. 권리의 주체에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권리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면 태아죠. 우리 민법은 태아가 엄마 몸속에서 다 나와야, 전부가 노출돼야 비로소 뭘 갖죠?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우리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태아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출생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뭐 해지적 정지 조건이 해지 조건설이든 정지 조건설이든 반드시 뭐죠?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첫째, 태아에게 상속권은 인정이 되죠.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유류분권도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대습 상속권도 인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반드시 뭐는 해야 됩니까? 출생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지의 대상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 상태에 있는 아이를 친부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태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인지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유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증은. 그렇지만 태아는 무엇을 받을 수는 없죠? 증여 받을 수도 없고 증여할 수도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1번입니다.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엄마 몸에서 전부가 다 나오는 순간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2번 가해뱃 병생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일방적으로 유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 할 수는 없죠? 증여 받을 수도 없고 증여할 수도 없습니다. 3번 갑이 정의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에 대한 위조나 증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죠. 결국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고요. 이 아이가 뭐가 됐어요? 출생을 했다면 태아 상태에 당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손해배상 및 위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사무가 을을 진료하던 중 약물을 잘못 투하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그러면 아이는 출생하지 못했죠. 따라서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죠? 유증은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신고는 권리 능력의 취득의 요건이 아니고요. 2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출생하지 못했으므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증 행위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4번 인정 사망이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실종 선고를 정리할 건데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이 가능성은 크지만 돌아가셨다는 사실,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 그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사망으로 기재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죠? 추정이 되죠. 항상 조심할 것은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인정 사망이란 사망의 확정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X죠. 여기서 의제한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얘기고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실종 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제도는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됩니다. 3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목적을 좀 넓게 해석을 하죠. 다시 말하면 명시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 X죠. 사산했다는 말은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3번 동시 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다. 맞죠? 그러니까 동시 사망의 추정은 이런 거잖아요. 비행기에 갑과 을 부자 아버지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 공주에 추락을 해가지고 둘 다 뭐죠? 사망을 했다. 그럼 물리적으로는 갑과 을 간의 사망 시기는 분명히 다를 거죠. 0.0000001초라도 다를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뭐죠?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란 말은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좀 어려워하시죠. 좀 추상적인 것들이고. 4번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들이 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X입니다. 증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5번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에 상실된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맥박 종지설이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망 신고가 없더라도 권리 능력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미성년자가 누구냐. 첫째, 만 19세 미만의 자죠. 다시 말하면 19살부터 성년자가 되고요. 18살까지는 뭐죠?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항상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증여받는 거죠. 삼촌이 조카에게 용돈 주는 거. 이걸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유리한 계약.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채무를 변제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하면 뭐가 떨어지면 된다고요? 용돈. 용돈을 사용할 때는 일일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고요.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억할 것은 뭐죠?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학용품 사라 라고 했다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오락기를 샀더라도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다.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업의 허락이죠. 영업이 허락이 됐고 요 허락된 영업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영업행위는 제한 능력,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리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근로계약이나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이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부정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보죠. 이게 2015년도 문제인데 문제가 참 쉽게 나왔어요. 근데도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들인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5죠. 부담 없는 증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죠. 삼촌한테 뭐죠? 용돈을 받는 거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2번 성년 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데 이거는 민법적 영역,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선거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는 상관이 없죠.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했어요. 그럼 얘가 출생한 때는 뭐죠? 94년이니까 얘가 성년자가 되려면 몇 살이 되면 되죠? 19살이니까 19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몇 년입니까? 2013년이죠. 그죠? 따라서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만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죠. 근데 왜 틀리냐면 날짜를 보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기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성년이 몇 살이 돼야 성년이 돼요? 20세.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19살 한 살을 낮췄고 그 즈음이거든요. 15회 때가. 2015년도가겠죠. 2014년도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9살이 되면 성년자가 된다. 이걸 지문으로 넣는데 의외로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도 많이 틀리셨단 말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요거죠. 근로계약이나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임금 청구에 대한 소송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묵시적 의사표시고요. 따라 우리 민법적으로는
모든 의사표시는 다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따라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묵시적으로 못한다면 무조건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보호입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을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근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 근데 병과 같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요 미성년자 스스로도 요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요 갑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첫째,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추인할지 않을 것인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최고 독촉 촉구할 수가 있는 거죠. 촉구. 일단 촉구와 관련돼서 누구에게 하느냐? 첫째,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에게 합니다. 왜 미성년자에게 촉구하려면 능력자가 돼야 된다라고 단서를 붙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언제 해야 되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죠.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뭐 하지 못해요?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 미성년자에게 추인 여부를 촉구하게 되고요. 일단 촉구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게 되는데 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정 대리인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때는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언제죠? 요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 경우죠. 후견인 경우에 만약에 갑의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안 하면 후견 감독인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때는 뭐로 본 거죠? 취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가지죠. 첫째,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고요. 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추인 전까지만 거절할 수가 있지만 거절은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문을 보죠. 자, 5번에 1번이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5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죠. 2번,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계약 체결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므로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 대리인이 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미성년자가 성년자를 위조한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것도 지문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사술이라고 하죠. 취소권이 뭐가 되냐면 배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속임수를 씹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가 되려면 우리의 판례는 서류를 위조하는 것과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단순히 내가 능력자다, 내가 성년자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거나 동의서를 변조한다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데 유의할 점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이 속임수가 뭐예요? 두 가지인 거죠. 능력자라고 속였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속인 것이 뭐가 돼요? 속임수가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것은 뭐가 돼요? 속임수가 되지만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인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속임수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죠?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자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위조했다. 적극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영업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영업의 허락에 대해서 있으면 영업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한하는 거 물론 뭐죠? 가능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겠지만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맞죠?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죠. 왜요?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도 있으니까요. 7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 후견 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러한 성년 후견 개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한정 후견 개의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국가기관으로서 검사만 두고 있었는데 검사가 너무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동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조심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피성년 후견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이에요. 가능한데 대가가 과도하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일용품인데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케이크 하나 샀다. 뭐 이런 건 좋지만 뭐 금을 뒤덮은 2천만 원짜리 케이크 샀다. 이런 거는 당연히 뭐예요?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와 범위를 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맞고요.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을 것이고 5번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할 때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됐다면 굳이 특정 후견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특정 후견에 대한 뭐죠? 종료를 심판하게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8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정후견 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특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이 단도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3번 피성년 후견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년 후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행한 특정 영업과 관련해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미성년자 할 수 있죠. 그 말은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근로계약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 허락됐어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은 영업행위에 대해서 친권자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대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이죠. 요거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유리한 계약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그 법정들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참 쉽지 않나요? 민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이게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법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니야, 뭔가 더 있을지 몰라. 이러면 그냥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뭐요? 확신을 가지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틀렸으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예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꾸 망설이다가 그냥 자신 없게 뭔가를 찍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이 공부하다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려도 좋으니까 뭐죠?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요? 적곡지의 답을 딱딱딱 이렇게 선택하는 버릇을 들으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시면 이게 자꾸 답이 선택되질 않아서 어려워집니다. 그죠?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번 같은 문제도 이게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갑을병이 나오면은 일단 짜증 나는데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와 있으면 인상을 이런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사람이 뭐라고요?
미성년자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및 처분을 없이 본인 소유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뒤에 나올 게 좀 앞에 나온 경향이 있는데요. 추인은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무엇도요? 법정 추인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권자가 권리를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데 이것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 권리를 양도해야 비로소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일단 답부터 먼저 보시면 2번 2017년 7월 14일 뭐 몇 달 안 지났죠? 그죠? 몇 달 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15살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므로 병에게 양도 소시를 통지하였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그죠? 권리 양도했더라도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른 질문 볼까요?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갑과 병이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왜요? 제한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죠.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했어요. 일단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 뭐 할 수 있죠? 촉구할 수 있는데 이 지분은 누구한테 했어요? 법정 대리인 을에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죠? 아무 문제가 없고 을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생하지 아니었어요. 지금 을이 단순한 후견인이 아니라 뭐죠? 친권자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하는 것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를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병은 을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상대방이 처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의여야 되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처리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이죠. 10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 여기죠.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고 속이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속임수가 아니고요. 따라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의사 무능력자든 능력자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의사 무능력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속임수를 쓰려면은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서를 위조 변제했다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옳은 지문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헷갈리네. 4번 제한 능력자의 범위의 취소 등이요. 뒤에 나오겠죠?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취소가 되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악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미성년자가 법정들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 컴퓨터를 매수했어요. 이건 뭐죠? 유리한 계약이죠. 유리한 계약도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들의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도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1번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피한정 후견이 누구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피성년 후견이 누구죠?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죠. 따라서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니죠. 부족한 사람은 성년 후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 후견 심판을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도 잘 물어봅니다. 2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3번 피성년 후견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일용품 구입할 수 있고 조심할 것은 가도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도 성년 후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종료의 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법률 주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는 얘기죠.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고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하시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주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죠. 주소가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다. 이게 뭐죠? 실질주의죠. 다시 말하면 형식상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가 돼요? 주소가 되고요.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여러 곳일 수 있죠. 이게 뭐죠? 복수주의죠. 따라서 주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강소가 되는 장소가 뭐죠? 주소고 그거보다 좀 못한 게 뭐죠? 거소고 그것보다 아예 못하는 것이 뭐죠? 현재지고 물론 주소가 없으면 뭐가요? 거소가 주소가 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가주소인데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주소로 지정된 곳이죠. 지정된 장소가 뭐가 되죠? 가주소가 됩니다. 그죠? 가주소. 문제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보시면 12번.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이게 뭐죠? 복수주의죠. 2번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뭐죠? 주소로 하고요. 3번 주소란 사람의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말하고요. 4번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뭐가요? 표준이 될 것이고요. 5번 어느 법률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가 하나는 이를 주소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로 어떻게 해요? 본답니다. 본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좀 치사하네. 저는 솔직히 추정한다, 본다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죠? 무슨 그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자, 부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재자란 주소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뭐죠? 실종자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떠나면서 재산 관리를 선임했다면 굳이 법원이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는데 부재자가 주소지를 떠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제 법원은 부재자를 위하여 재산 관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청구가 필요하겠죠. 누가 청구합니까?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뭐 할 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을 초과해서 특히 뭐죠?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처분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일단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죠? 요 법원의 허가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은 첫째, 사후에 하나만 주의하면 되겠죠. 따로 나뉘겠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하면 뭐죠? 무효가 되는데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도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13번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게 짜고 넘어가는 거죠. 2번 재산 관리는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죠.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 재산관리는 부재자가 사망했어요. 일단 이러한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있죠. 선임을 취소하게 되는 사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와 아니면 부재자가 자기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됐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 결정은 뭐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돼야 비로소 권한이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사망하는 순간 이 사람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뭐 해야지만요? 취소해야 비로소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고요. 부재자가 재산관리 선임했다 그래서 바로 뭐죠?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다는 이유 법원이 선임 결정을 뭘 해야지만요? 취소해야지 비로소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재산 관리는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라도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 행위는 무효로 된다.
X죠. 이런 것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과거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죠.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실종자가 됩니다.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는 거.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처분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가 되고요.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이 취소 없이 소멸한다. X죠. 선임 결정에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사이에 이임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모든 주의무는 다 뭐죠? 선관주의무입니다. 15번이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뭐죠? 처분행위입니다. 이거는 보존행위도 아니고 이용행위도 아니고 계량행위도 아니에요. 이거 뭐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이 지붕 수선이죠. 이건 뭐죠? 보존행위죠. 할 수가 있고. 3번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도 보존행위죠. 할 수 있고. 4번 부재자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도 뭐죠? 채권의 보존행위죠. 할 수 있죠. 5번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새롭게 돈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뀐 것이니까 뭐가 되죠? 계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6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겠죠. 그죠? 있겠죠.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된다. X죠. 계속 지문이 반복적입니다. 그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오 맞죠. 답도 계속 반복적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정리해봐야죠. 일단 우리 실종 선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또 의외로 잘 안 내네. 그죠? 왜 잘 안 내느냐? 어려워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내는데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면 생사가 불명한 상태예요. 일단 특별 실종은 1년이지만 일반 실종은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실종서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할 수가 있고요. 이해 관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같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요?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실종 선고를 뭐하지 못해요? 체고하지 못합니다. 이런 청구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공시 체고를 하고요.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는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고요. 돌아와서 하는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종 선고를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 이루어진 행위,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취소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뭐하게 돼요? 유효하게 되고요. 또 실종 선고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라면 물론 전부를 돌려주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지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내려고 출제자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존속은 어머니 아버지겠죠.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말은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상속인으로서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실종 선고도 청구할 수 없고 취소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7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죠.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어머니 을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반드시 해야 되겠죠.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서 사망한 것도 간주된다. X.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가 아니라 뭐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니까 2007년부터 5년을 더하게 되면 2012년이 되겠죠.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의 생한한 갑의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제도는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 소유 X 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 정에게 매도했어요.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까지 끌어보면 일단 실종 선고 후 취소가 됐는데 선의제에게 매도했죠. 따라서 선의를 이기는 법률에게는 유효하므로 정은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병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뭐죠? 전부니까.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통 실종의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2번 실정 선고 확정됨의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됩니다. 3번 실정 선고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정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검사와 이해관계인입니다.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정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정 선고 시에 개시된다. X입니다. 실종 기간 만료 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 실종 기간 만료 시부터가 되겠죠. 5번 실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실정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제도는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니까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